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약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30살 성인이면 자립하고 스스로 활동할 나이라서 그런지 지방재정 체질 개선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아 기본적인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104곳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 창에서는 충북의 재정 자립도를 짚어보고 현실적인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광희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현재의 재정 자립들을 한번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두섭 실장님, 어떤 키워드 준비해 오셨습니까? 저는 각자 도생이라는 사자성어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각자 각, 스스로 자, 꾀활도, 살생이라는 한자를 사용을 합니다. 각자 스스로 살 길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재정 자립도 역시 한마디로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한테도 각자 도생을 쓰지만 지자체도 이제 각자의 도생이다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서승우 위원장님 어떤 키워드 갖고 나오셨죠? 예, 저는 재정 자립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양면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정 자립도라는 것은 자치단체 예산 규모 부분의 자체 세입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방재정의 일부를 표현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나면은 굉장히 좋지만 예. 또 하나는 분모에서 자치단체장이 열심히 국비 따오고 교부세 따오고 열심히 노력한다면은 분모가 커져서 재정 자립도는 낮아지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정 자립도의 지표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광희 위원님. 네, 저는 설상가상으로 좀 잡았는데요. 최근 10년간 재정 자립도가 최저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지방으로 갈수록 훨씬 더 낮아지고 있는데요. 2년 연속 세수 추계 오류,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세수 펑크도 좀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오류에다가 국세 수입이 그래서 감소가 되죠. 예. 지방에서는 당연히 교부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런 교부세의 감소가 우려되는 이런 설상가상의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재정 자립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두섭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재정 자립도는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년 동안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때 스스로 벌어들이는 예, 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이 스스로 벌어들이는 부분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 예.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재정 자주도라는 표현도 있긴 한데요. 우리 가정에서도 자식이 성장을 해서 결혼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20세 이상이 돼서 성년이 되어도 본인이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받아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까지 포함된 개념이 재정 자주도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은 아마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접하실 텐데 앞으로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개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 이 재정 자립도나 재정 자주도 개념이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광희 위원님께서는 보도 자료를 내셨어요. 네네. 지방 재정 자립도가 역대 최저다 이런 네. 자료를 발표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 도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전국이 2015년부터 지난 10년간 2024년까지 지금 살펴보면 2015년도에 전국이 45.1이었어요. 예.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46.6, 47.2 이렇게 계속 오르다가 올해는 43.3으로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요. 그래서 역대 최저의 수치를 지금 보이는 겁니다. 최근 10년 중에서 가장 낮은 이제 수치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군 단위 지역은 거의 20%를 넘지를 못하고 있는데 충북 같은 경우도 전체 시군 중에서 청주, 진천, 음성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20%
10% 미만입니다. 더군다나 10% 미만인 곳도 두 곳이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이런 그 상황이라서 재정 자립도 최저의 상황을 이제 지켜는 봐야 되지 않냐, 그걸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보도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서승우 위원장님 아까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강희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아마 반론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강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은 43.3%로 최저지만 사실은 2021년 같은 경우도 43.6%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43.3에서 47.2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재정 자립도라는 것은 자체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자체 수입이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구성되는데 기본적으로 지방세가 재정에 있어서 전체의 조세의 75%가 국세고 25%가 지방세거든요. 예, 예. 지방세 포션이 작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작은 상태에서 분모에 있어서 이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지방 재정 자립도는 이렇게 등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많이 해서 국가로부터 국세, 국비 보조죠. 보조를 많이 받아오면 재정 자립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역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국고 보조율이라든지 교부세는 안 갖고 오면은 지방 재정 자립도는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지방 재정 자립도 요것만 갖고 어떤 지방 재정을 전반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방 자립도에 재정 자립도의 개념 요소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다는데 의원님 뭐 여기 반론이 있으실까요? 그 이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모의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특히 충북의 경우, 충북이나 강원이나 혹은 전북의 경우 이런 이제 그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국가적 그 이렇게 어떤 사업이 굉장히 많죠. 예, 예. 그럴 경우는 굉장히 그 이제 낮아지게 돼 있는 거죠. 분모가 넓어지는 커지는 거죠. 커지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 정부의 예산을 많이 따온다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국가 사업들이에요. 예, 예. 주로 이제 토목 건설 사업이 많죠. 그런 거에서 유지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속에서도 충북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그 세수펑크가 2년 동안 한 80조 정도 이상이 났거든요. 예, 예. 그 부담을 전부 지역에 가중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은 국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그 부담은 지방에 넘기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과 지방에 사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방에 있는 지금 그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치단체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던 게 수천억씩 1년에 수천억씩 안 들어오고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딘가에 그 감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당연히 뭐 복지나 뭐 문화나 뭐 이런 쪽의 예산들을 일단 삭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에 대해서 그 능동적으로 좀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도를 계속 감안해야 되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실장님 그 재정 자립도의 최근 동향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는 증가를 하는데 예, 예. 이 예산 규모 증가 분만큼의 그 자체 수입은 충분히 이루지 못하다 보니 결국 이제 이렇게 그 지방재정 자립도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한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전국의 재정 자립도 톱10을 한번 봤어요. 예, 예. 그랬더니 서울 본청이 가장 높은 76.4% 정도 됐고요. 이어서 이제 세종 본청이 57%대였습니다. 예. 그리고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이제 경기도의 성남시가 57%, 예, 예. 서울 강남구가 56%. 결국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 대부분 상위 10%를 예. 10위까지 다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도 이렇게 재정 격차가 상당히 심하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충청북도의 재정 자립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승우 위원장님, 충청북도의 재정 자립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자체 세입이라는 그 자체의 포션 자체가 25%밖에 안 돼요. 조세 전체 수입의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법상. 세법상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것도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 분모의 영향 때문에 결국은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28%에서 30%밖에 안 되고 결국은 수입이 많이 늘어나려면은 기업이나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라든지 자산세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세원이 수도권에 많기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지방재정 자립도가 50% 이상 넘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근본적인 재정분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국세 지방세 비율이 예를 들면 지금 75대 25거든요. 국가가 75, 지방이 25인데 그것이 6대 4 정도가 된다든지 5대 5 정도가 돼가지고 지방 분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한다면 또 지금은 조세라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거든요. 법에 의하는데 그것이 완화해가지고 지방세로도 탄력적으로 자치단체가 노력을 한다면 이 지방재정 자립도라는 것은 의미 있는 지표가 될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는 그래도 30%를 유지한다는 것은 역대 28%에서 30%니까 그래도 뭐 재정 자립도 측면에서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로 들어가면은 뭐 아까 뭐 계산은 9.2%, 뭐 영동은 9.7%인데 그건 자체 세입 자체가 없어요. 세입 소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보존해주기 위해서 교보세라든지 조정조분 제도로 이제 그걸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광희 의원님, 뭐 충청북도의 재정 자립도 현황에도 좀 더 얘기를 해주시죠. 전국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충청북도의 포션이 어느 위치에 처해져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지금 재정 자립도를 쭉 보면 전국이 43.3%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충북은 그러니까 말씀대로 28에서 34입니다. 그러니까 30 이하인 곳이 전국에 4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그 4군데 중에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라남도나 경상북도나 전북도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자체적으로 뭔가를 할 의지보다 중앙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힘이 강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다는 그런 약간 그런 이제 뒷배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따오면 분모가 그러면 커져서 자립도가 낮아진다. 자립도가 낮아지죠. 그런 상태를 지금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충북 같은 경우는 그러지도 못하면서 재정 자립도가 28에서 30% 이상 이하로 이렇게 이제 걸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세수 추계에 대한 방식을 바꾸는 것도 수지만 우리 자체로 자구책을 어떻게 그 찾아올 것이냐의 능동적 관점으로 보는 게 이게 맞는 거지. 지금까지 쭉 이랬으니까 우리 이대로 그냥 만족해도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제가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사실은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 사무를 자기 예산을 들여서 자기 책임의 수행이 지방자치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사실은 사무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 8대2, 7대3 정도 국가사무가 더 많아요. 재원도 한 7대3 정도로 해서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가 작아요. 그런데 지방재정 자립도라는 자그마한 이 지표가 사실은 약간의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얼마 정도 부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수치 자체가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뭐 괴산, 영동 10%대가 안 돼요. 거기는 기준재정 수요라는 게 있어요. 기준재정 수요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될 수요, 예산이 얼마 정도 수요가 된다? 그 돈을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기준재정 수입액이라고 합니다. 그게 차이를 해갖고 차이가 없으면 불교단체가 되는 거고 재정력 1이 넘어가면 부족하면은 당연히 교부세로 국가가 보존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세원이 부족한 아까 말씀하셨던 옥천, 계산, 영동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재정 분권에도 기본적으로 지방세의 소스가 적어서 조정교보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보존해 주는 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 자립도라는 지표도 중요하지만 일반 재원을 쓸 수 있는 재정 자주도 그게 더 유의미한 지방 재정을 진단하는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우려됐었던 게 중앙정부에서 그 세수 평가가 났었던 결정적인 것은 부자 감세거든요.
부자들의 감세를 하면서 부자들의 감세한 내용 중에 대부분이 지방세로 와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는 얘기거든요. 지표상으로 거의 뭐 43.3에서 낮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 충북도가 30.0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부 내용을 들어가 보면 80조 세수가 펑크가 난 것을 메꾸는 지방자치단체 안에 그게 전부 지방으로 오는 거거든요. 수도권이나 중앙은 걱정도 안 해요, 거의. 예.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작년에 국세가 56조가 결손이 됐어요. 예, 예. 올해는 아마 뭐 29조 보고 있지만 교부세에 영향을 주는 내국세는 한 21조로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세계 경기 상황도 안 좋고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가 14조 5천억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래세라 그래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부진했었어요. 작년하고 올해 뭐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요새는 많이 좀 회복은 됐는데 양도소득세가 5.8조 그런 세들이 있어서 그렇지 부자 감세로 인해서 세수가 빵꾸난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난번에 제가 그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질의하는 걸 이렇게 들어봤더니 민생 예산이라든지 약자 복지에 축소되지 않도록 아마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을 총괄하는 데하고 재정당국 기재부가 지금 논의를 해서 그때 워딩으로는 지방재정에 구김살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상되는 재정 교부세 감소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말씀드린 대로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또 부동산 거래도 회복되고 그런다면은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게 등락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 상황에 따라서. 2년 연속 세수 추계 오류가 좀 발생을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기재부 장관을 하셨던 김동연 지사께 좀 여쭤봤어요. 역대 이런 적이 있냐? 이렇게 큰 폭의 세수 추계가 예측이 안 된 적이 있냐고 했더니 자기는 이런 경우를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와서 대단히 문제가 있는 세수 추계 오류를 해서 국세 수입이 감소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는 충북 같은 곳이 또 충북 안에서는 그 군 단위들이 더 충격을 많이 받아서 이게 이제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는데 역할을 계속 하는 불쏘시개로 되고 있다는 게 중앙 단위에서도 평가예요. 지금 이광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위원장님 뭐 결국은 작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8.2조가 부족을 했지만 그렇다고 뭐 지방자치단체가 수도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각종 기금에 여유 있는 자금을 모아놨다가 세수가 갑자기 준다든지 갑자기 뭐 재난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쓰는 돈이 있어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든지 필요하다는 지역개발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를 판다든지 하면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 개발 기금을 활용하고 또 하나는 뭐 세수지 확충을 더 할 수도 있겠죠.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걱정을 했어요. 야, 8.2조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다 메꾼 거 아니야? 라고 질문했었더니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에서는 작년에는 지방채 발행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2023년까지 지방 예산 대비 지방채 비중이 10.3%였거든요. 22년도에는 10.1%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작년에도 지방채는 3천억밖에 발행이 안 됐어요. 그 얘기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에 있는 기본적으로 불이익을 한 것은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줘야 돼요.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31조 정도가 있을 거예요. 전체 그 자치단체를 보면. 그런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근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발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약자복지에서 진짜 재정이 부족하다면 지방채도 발행해야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방재정 관리제도라는 게 있어요. 위기관리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산 대비 채무 비중이 10%는 좀 양호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25%가 넘어가면 재정 주의 단체로 지정이 되고 40%가 되면 위기관리
경고가 들어 파산 직전에 가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방 예산 대비 채무 비중이 10점 이제 현재 3%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과 통합기금이라든지 제약기금이라든지 그런 걸로 지방자치도 운영을 하고 반드시 부족한 것은 지방채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방 재정이 아니면 지방 살림이 안정화될 수 있을 거예요. 예, 위원장님 지금 교부세 축소와 관련해서 축소가 됐다 하더라도 발전기금이라든지 지방채 발행 활용을 해서 다른 대응을 방법으로 해야 되는 활용할 겁니다. 수가 자치단체에서. 있다 이런 예.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장님, 지방 교부세 축소에 대해서 좀 더 좀 말씀을 해주시죠. 배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은 지방채 발행도 재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사실 10%대 안에서 대부분 10%를 발행하는 지자체를 보면 광역단위입니다. 기초 군 단위까지 가면 거의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합니다. 이제 단체장께서 대부분 자기 임기 기간에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를 않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군 단위까지만 내려가도 대규모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대부분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있고요. 광역 단위에서 이제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하는 게 지금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할 때 사실 이제 지방재정 자립도가 감소했다고 해서 이제 전체적인 재정을 갑자기 좀 뒤흔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그러한 보완 제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뒷부분에 와서 또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의원님께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올해도 이제 작년에도 했고 올해 하면 2년 연속 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서승우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별거 아닌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죠. 아유, 그럼 아니죠. 근데 느낌으로는 자꾸 이게 예컨대 각종 기금이나 이런 데로 일단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는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축해뒀던 곡간 빼먹듯이 저축해뒀던 거 갖다가 일단 대면 됩니다. 우리가 충북 같은 경우는 12년 만에 지방채 1,300억 원을 발행을 했나요? 예정인가요? 지금?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지금 발행할 예정인지 아니면 발행을 한 건지 이런 상황에 있고 이럴 때는 뭐 허리띠 졸라매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낭비적 예산 절감하는 게 1번이죠. 첫 번째는. 그리고 각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위기나 경제위기나 의료위기나 이런 것에 대한 취약계층 필요를 위한 어떤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채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우리가 이런 얘기를 근 10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들 좀 긴장감을 특히 정치를 하거나 행정을 하거나 뭐 지방 자치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긴장해야 될 일이다. 문제는 이런 거일 수가 있어요. 이거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세소포크가 80조가 났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 감사냐? 그럼 국민의힘이나 현 정부에서는 꼭 그것만은 아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우리끼리 토론을 할 문제예요. 대립할 문제예요. 근데 이거 말고 현실로 들어오면 당장 우리 도민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예, 겁니다. 이광희 의원님께서는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예.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가 재정 운영을 잘못해서 네. 세수가 크게 펑크가 났고 그게 결과적으로 지방 재정까지 또 민생 현장과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 재정이 어려운 보다 근본적인 그 이유는 세법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정할 때 지방세 비율을 낮게 책정하는데 어떤 세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법정률 단계적 인상 등 세제 개편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누가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뭐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내국세의 19.24%를 이제 지방 교부세로, 그 다음에 교육재정 교부금 쪽으로 이제 20.79%, 약간 좀 교육재정 쪽이 높긴 합니다. 어쨌든 한 20%대의 그 비율로 지방 교부세와 이제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나눠주게 되는데 결국 이제 지자체로 넘어가는 게 내국세의 한 40% 이상이 일단 지자체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인구 감소
뭐 고령화 등등에 의해서 학령 인구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제 정률적인 배분에 의해서 파이가 나눠지다 보니 이건 잘못된 배분이 아니냐에 대한 언론 보도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이제 검토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좀 포함해서 일단 1단계로서는 지방교부세랑 교육재정교부금 간에 이 비율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제 한 40%대의 이전 재원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 파이의 비율을 좀 상향 조정을 해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전체 파이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뭐 지금 당장 좀 그 높게 책정은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 좀 조정을 하는 것이 앞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재정분권 측면에서도 그러한 단계적 상향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 신두섭 실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사실은 학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10년간 제가 통계를 봤더니 2010년도에 학령 인구가 한 780만 정도 됐어요. 788만 정도가 됐는데 2023년 기준으로 576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간 204만 명의 학력 인구가 줄은 거야. 204만 명. 그런데 그 간의 10년간에 소위 말하는 내국세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79%로 딱 고정돼 있어요. 학력 인구는 이렇게 싹 내려가고 있는데 지방재정교부금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반면에 지방은 종합행정을 하는 곳이에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는 내국세가 증가되지만 사실은 19.24%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면 국가가 사업을 하지만 반드시 전국적으로 필요한 보조 복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 기초생보, 장애인연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 국민들한테 공이 가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다 해야 돼요. 그죠? 예. 국가가 다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게 보조 비율이 있어요. 자치단체가 아까 말씀하시는 그 사업에 대한 보조 비율도 있지만 내셔널 미니멈에는 최소 보장 복지 제도에 대한 보장도 있고 그것이 무려 13조 원이 넘어요. 예. 그것은 10년간에 보면은 보조율은 73%에서 79%까지 높아졌는데 양적인 규모에서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경우는 배 이상 늘어났어요. 13조 정도가 지금 13.1조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면 한 48조 정도의 그 내셔널 미니멈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13조가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갈수록 자체 세입도 적은 데다가 교부세가 늘어난다고 그러지만 보존되는 게 더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국고 보조율 제도, 아까 사업을 따와도 보조 비율이 있거든요. 예. 국고 보조 비율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학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데 있어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까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또 지금 국회에서도 그래서 이광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방 재정이 어려워서 교부세를 인상하자는 법안이 지금 들어왔어요.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도 냈는데 사실은 1%를 높이자 1%가 무려 3.5조가 돼요. 예, 예. 그런데 뭐 아까 우리가 이번 세수 펑크 나는 게 4.2조라 그랬지만 교부세 2% 올리면은 7조가 매년 지방재정 일반 재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중앙정부도 사실은 고민이 있죠. 경기가 안 좋고 기본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무조건 중앙 재원을 지방으로 오자 그러면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가 하는 사무가 8이고 지방에 하는 사무 2인데 국가에 있는 사무조정도 없이 그 자치분권이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 하면서 국가 재원을 지방으로 넘기는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결국 국가로부터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구조입니다. 이건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지방재정 교부금, 교부세율, 국고보조율 같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대로 지방재정 교부금을 1%, 2% 늘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예컨대 교육재정 교부금이
0.74%로 딱 고정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학생 수는 굉장히 줄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만들어졌을 때가 1970년도 때에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당시에 아이들이 너무 많고 교육 재정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전체 세수 중에서 이 정도는 꼭 교육비로 우리가 투자를 하자고 해서 당시에 만드는 거를 지금 50년이나 뭐 한참 넘은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도의원을 할 때 교육위원을 오래 해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현 정부에서는 지금 1년에 2천억씩 계속 그 감소가 돼가지고 수입이 예. 한 6천억 이번에 감소가 돼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세수가 너무 많이 거쳤잖아요, 당시에.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20.74, 79. 20.79를 그냥 받는 거니까 당연히 쟁여놓은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충북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의 그 교육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교육청들이. 이게 한 몇십조 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같이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이제 고민들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말씀하셨던 대로 큰 틀에서 세제 개편을 고민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어떻게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지방을 다시 구성할 수 있는 이런 큰 틀의 세제 개편이 필요한 상태가 지금 시점됐다. 어쩌면 늦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그 지금 보면은 현재 지방세 법정 비율을 좀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컨대 재정 여건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돼서는 현재 비중이 35%였는데 이거를 개정안으로 보니까 20%로 줄이고 지역교육을 10%에서 지역교육을 없앤 거죠. 그냥 안에 포함되어 있긴 했는데 저출생 대형으로 25%로 가고 그리고 그 보유세 규모는 그대로 5%로 가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어떤 그 공감대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지금 이제 문제는 본격적으로는 큰 틀에서의 세제 개편을 얘기를 하면서 현 정부가 뭔가 일을 좀 하고 싶은 이렇게 바꿔서 일을 하고 싶은데 야당하고 계속 부닥치고 야당을 넘어서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어떤 시행령으로 조용히 바꾸려고 이런 안을 좀 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도 나서서 이렇게 하고 싶다면 야당과 대화하고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세제 개편을 검토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게 지금 그 시점으로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에 이제 이강희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뭐 복지 예산 뭐 줄이고 교육예산 줄이는 것은 사실은 아까 우리 재정력 지수였다 그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준 재정 수요와 수입이 있습니다. 수요를 산출할 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수요가 이제 교육 수요는 있지만 이제 교보세에서는 교육 수요를 좀 줄이자. 왜 그러냐면 교육재정 교부금 제도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교부세의 기준 재정 수요를 산출하는 데 있어 이 개정은 그렇게 가시는 거고 또 사실은 이제 세제 개편이나 재정 분권이나 그건 또 다른 문제고 또 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과 연동해서 조정하는 계획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이강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이나 아니면 어려운 상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예. 또 여야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 차원은 또 개혁 과제를 하고 또 아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려오면은 어차피 지금 세수 추계가 잘못됐던 뭐 어땠던 그 본인들이 세운 예산보다는 적게 지금 수입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불효급한 예산은 줄이고 뭐 만약에 뭐 현금성 복지 예산이 많이 있었으면 그런 건 뭐 줄이고 뭐 줄인다는 얘기는 앞으로 나가 있던 것을 줄이면 또 반발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금성 복지 같은 경우도 잘 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또 걱정하는 국회에서는 여야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재정 자립도를 좀 더 올리고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말씀이 나왔지만 장기적인 대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어떤 장기적인 네.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역시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쓸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이 시군 단위로 보면 11개 시군에서 6개가 또 충북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생산성도 낮고 재정 지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GRDP도 좀 낮은 그런 상황인데요. 시군 간 차이가 상당히 좀 점점 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시군이 모든 산업에 좀 특화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본청 측면에서는 11개 시군이 각자 어떠한 산업의 역할 분담을 할지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씀씀이 있어서도 앞서 형급성 복지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단순 시혜적인 지출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투자적인 개념에서 좀 지출이 우선 검토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충북의 GRDP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2005년도에 전국 대비 3% 정도였는데 2025년도에 3.7% 정도까지 이렇게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1인당 총생산으로 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2005년도에 전국이 1,900만 원 정도였는데 충북은 낮습니다. 역시 2005년도에 1,800만 원대였거든요. 1인당. 근데 이게 22년도까지 이제 한참 지나서 봤더니 전국에 4,100만 원이었는데 충북은 4,800까지 올라갔어요.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충북이 계속 성장해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11개 시군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수도권과 근접해 있는 시군 단위에서는 상당히 좀 선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GRDP도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오늘 주제가 이제 지방재정 자립도다 보니까 재정 자립도와 GRDP와의 이런 그 추이를 한번 그림을 그려봤더니 상당 부분 근접하게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GRDP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릴지가 사실은 이 지방재정 자립도나 자주도 뭐 재정력 지수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올릴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광역 단위, 그다음에 시군 단위가 좀 종합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광희 의원님, 장기적인 대안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에 저도 엄청 동의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장기적인 대안과 단기적인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GRDP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예컨대 그것의 대표적인 곳이 음성이나 진천 아니겠습니까? 그 전국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GRDP, 높은 GRDP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곳은 정부에서 마련된 혁신도시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뭐 고향사랑 기부제든 뭐 이렇게 돈을 좀 벌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높일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성공한 지방자치 단체들을 좀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저 지방자치 단체들은 적은 데는 뭐 만여 명에서 많게는 뭐 15만, 20만 되는 이 도시가 자체적으로 생존해 나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를 보니 자체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 기부제 같이 돈을 벌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지자체 자체가 돈을 벌어서 함께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게 있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기본적인 GRDP를 높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만 필요한 지방 특색의 사업을 발굴하거나 유치를 해서 확대하는 방법 이런 게 있을 수 있었고 그런 것에 우리가 좀 약간 하려고는 노력을 했지만 약간 인색한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 지금에서라도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방세나 뭐 혹은 교육 세나 이런 것에 대한 큰 틀에서의 어떤 뭐 전환이 좀 필요한 이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재정 자립도,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대책을 말씀을 주신다면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주나 진천, 음성이 재정력이나 뭐 좋다는 얘기는 결국은 많은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좋은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일자리도 생기고 좋은 기업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되면 자체 수입을 높여야 되는데 지방세를 높이고 지방 소비세 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예. 지역 내 소비가 증가돼야 돼요. 그래서 싹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지방 소득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이 특화된 바이오, 반도체, 태양광 이런 산업들을 지역을 많이 유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지방 소득세, 법인세 이제 1%인가요, 그죠? 그거 우리가 가져올 수 있죠. 또 재산세, 사람들이 많아나고 경기가 활성돼야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돼요. 공시지가 올라가고 거래세가 또 생기죠. 취득세 같은 경우가 이제 거래는 생기고, 지방 교부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교부세하고 교육재정 교부분 같이 검토를 해줘야 돼요. 예. 예, 또 하나는 그 외에 아까 말씀한 고향사랑 기부금제 일본에는 성공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행 초기라 약간 제약이 많아요. 홍보 문제라든지 뭐 걷는 문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고향사랑 교부세도 기부금제도 일본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초창기만 조금 지나고 제도 개선을 한다면 그런 수입을 늘려야 되는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 개선도 있지만 아까 GRDP를 말씀하셨잖아요. 충청북도가 이례적으로 GRDP가 10년간 3.0%에서 3.7%까지 갔던 건 전에 도지사로 있었던 이시중 지사께서 예. 사즉 충생이라고 그랬어요. GRDP가 4%가 되면 충북은 산다. 예. 그래가지고 무던히 노력을 하셨던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기업체 굉장히 많이 유치했어요. 그거를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을 위한 국비에서 많이 따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자립도는 안 올라가요. 국비를 많이 따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외적으로 GRDP가 3.0%에서 4%까지 가지 못했어요. 제가 당시는 아마 기획관리시장 부지사였을 텐데요. 아마 3.8%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마 지금은 GRDP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보니까 지방재정이 튼튼해지려면 결국은 경제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 많은 좋은 기업체들이 와서 일자리가 생기대요. 그러려면은 지방재정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투자유치도 활성화시켜요. 투자유치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는 국내에 있는 국내 기업이 투자하는 거, 외자유치 이런 것까지 변형돼야지 지역 경제가 나타나지는 거지. 그냥 정부에서 걷는 돈 갖고만 뭘 해보자라는 것은 좀 전반적인 지역 경제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끝으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서승우 위원장님 먼저 듣겠습니다. 사실은 좀 전에 오늘은 이제 지방재정 건전성, 재정 자립도라는 말씀 주제를 갖고 토론을 했는데요. 재정 자립도라는 것은 지방재정을 진단하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고요. 지방 자립도, 지방 자주도와 포함된 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재정도 건전해야 되지만 지역 경제가 살으려면은 좋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와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것이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지역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 충북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광희 위원님. 전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재정 보전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좀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방재정의 형평화 기능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토론 과정에서도 봤지만 어려운 지역이 가장 많이 어려워집니다. 예. 그래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어떤 인구 감속 지역이나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먼저 지원, 우선 지원하는 그래서 형평적 평등성을 유지를 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자치단체 재정 강화를 위한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좀 마련을 해서 도덕적 해이를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방재정 제도를 개선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두엽 실장님. 네. 재정 자립도는 역시 이제 재원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두 분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50억을 거뒀습니다. 첫 해인데요. 일본은 첫 해에 800억을 거뒀습니다. 예. 우리나라 돈으로.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모금을 했기 때문에 15년 지난 시점에서 개인으로부터 10조 원을 걷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10조 원은 우리나라 인구 감소 지역에 10년 동안 내려가는 지원해 주는 규모가 10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모까지 저희가 제도를 잘만 운영을 하면 지방재정 확충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방재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북 및 11개 시군의 투자 유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 2000년도 들어서 모 광역자치단체가 대규모의 당근을 주면서까지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타 시도랑 이게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당근을 주다 보니 다시 이제 유치했던 기업들이 또 이탈해가는 그런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위주로 해서 선택과 집중된 그러한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함께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과밀화, 지방 소멸 등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하고 재정 권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방재정 악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과 지자체의 자구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